12살 소녀가 죽은 엄마 무덤 앞에서 홀로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삼촌 집에서도 쫓겨난 아이였죠. 그런데 그 순간 대한민국 최고 재벌 회장이 그 아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방금 그 노래 어디서 배웠니? 8년 전 죽은 자신의 딸이 부르던 바로 그 노래였기 때문입니다. 한낱 고아 소녀와 재벌 회장 두 사람 사이에 대체 무슨 인연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시작 전에 잠깐 인사드릴게요. 지금 이 시간 어디서 이 사연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계신 곳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다음 사연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산길은 가팔랐어요. 은하는 낡은 운동화 끈을 질끈 동여매고 한 걸음씩 올랐습니다. 발밑에서 자갈이 서걱거렸죠. 겨울바람이 목덜미를 훑고 지나가자 은하는 목도리를 더 바짝 여몄어요. 손끝이 벌겋게 얼어 있었습니다. 품 안에는 시든 국화 몇 송이가 안겨 있었어요. 시장 좌판에서 떠리로 얻어온 꽃이었죠. 꽃잎 몇 장은 이미 갈색으로 말라 있었지만 은하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산 중턱 작은 봉분 하나가 보였어요. 비석도 없이 나무 십자가 하나만 꽂혀 있는 초라한 무덤이었습니다. 은하는 그 앞에 조심스레 무릎을 꿇었어요. 흙바닥의 냉기가 무릎을 타고 올라왔죠. 엄마. 은하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나 오늘 12살 됐어. 은하는 품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내 손에 꼭 쥐었어요. 손수건 끝은 이미 해져 있었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채취가 남아있다고 믿는 유일한 물건이었죠. 근데 나 삼촌 집에서 쫓겨났어. 말을 뱉는 순간 은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울지 않으려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며칠 전 일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죠. 외삼촌 노동만은 은하의 짐가방을 마당에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너까지 먹여 살릴 돈이 없다니까. 어디든 가서 알아서 살아. 그 목소리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은하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을 받아줄 곳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엄마 없으니까 진짜 아무도 없나 봐. 은하는 무덤과 흙을 가만히 쓰다듬었어요. 손끝에 닿는 흙은 차갑고 거칠었죠.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져 흙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은하는 애써 웃으며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오늘은 엄마 보러 왔으니까 됐어. 바람이 다시 한번 산등성이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나뭇가지가 서로 부딪히며 마른 소리를 냈죠. 그 소리 사이로 저 멀리 산길 아래에서 낯선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은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은 세단 한 대가 산길 어귀에 멈춰 서고 있었죠. 이런 외진 산자락에는 좀처럼 보기 힘든 차였어요. 은하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차를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이유 없이 조금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검은 세단이 멈추자 문이 열렸어요. 안에서 내린 사람은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였습니다. 짙은 회색 코트에 검은 목도리, 걸음걸이 하나하나에 무게가 실려 있었죠. 수행원 하나 없이 홀로였어요. 그는 강태산, 이 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대기업 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산자락에서는 그저 딸을 그리워하는 한 아버지일 뿐이었어요. 강태산은 익숙한 걸음으로 산길을 올랐습니다. 은하가 있는 곳에서 조금 떨어진 훨씬 화려한 묘역이었죠. 대리석으로 만든 커다란 비석이 겨울 햇살에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 강서연, 이곳에 잠들다. 강태사는 매년 이맘때면 어김없이 이곳을 찾았어요. 딸의 생일이자
딸이 세상을 떠난 바로 그 계절이었죠. 8년째 반복되는 걸음이었지만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에서 하얀 국화를 꺼내 비석 앞에 가지런히 놓았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겨울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서연아. 낮은 목소리였어요. 목이 잠긴 듯 갈라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빠 왔다. 그때였어요. 바람결에 실려 희미한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태산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귀를 기울이자 그것은 분명 노랫소리였죠. 저 멀리 다른 무덤 앞에 앉은 작은 여자아이가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강태산의 눈이 커졌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노래는 서연이가 어릴 적 즐겨 부르던 바로 그 노래였어요. 다른 사람은 잘 모르는 서연이 혼자 흥얼거리다 아빠에게만 들려주곤 했던 노래였죠. 오랫동안 세상 그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 없는 멜로디였습니다. 강태산은 저도 모르게 몇 걸음을 옮겼어요. 발밑에서 낙엽 밟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노래를 흥얼거리는 아이에게 못 박히듯 고정되었어요. 저 아이가 어떻게 그 노래를... 강태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겨울바람 때문만은 아니었죠. 그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다시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태산은 홀린 듯 걸음을 옮겼어요. 자갈길을 밟는 구두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죠. 은하는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노인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은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낯선 어른을 경계하는 것은 이미 습관이 되어 있었죠. 삼촌 집에서 쫓겨난 뒤로 세상 모든 어른이 조심스러웠어요. 은하는 국화다발을 챙기며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얘야. 강태산의 목소리가 은하를 붙잡았어요. 다급함이 묻어 있었죠. 은하는 걸음을 멈추고 조심스레 돌아보았습니다. 방금 그 노래 어디서 배웠니? 노인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에 홀린 사람 같았죠. 눈가에 물기가 어려 있는 것도 같았습니다. 은하는 낯선 어른의 그런 눈빛이 불편했어요. 손에 쥔 손수건을 더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어요. 우리 엄마가 불러주던 노래예요. 은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 있었어요. 강태산의 숨이 순간 멎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두 손이 저도 모르게 떨려왔죠. 눈앞의 아이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도 어딘가 낯이 익은 듯한 착각이 들었어요. 아이의 눈매, 조그맣게 담은 입술, 어딘가 서연이를 닮은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니 성함이 혹시 어떻게 되시니? 강태산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어요. 손끝까지 저릿저릿한 느낌이었죠. 은하는 낯선 노인이 자꾸 엄마 얘기를 캐묻자 더럭 겁이 났습니다. 시선을 피하며 뒷걸음질 쳤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저 가봐야 해서요. 은하는 국화다발을 챙겨 서둘러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어요. 나뭇가지에 옷깃이 걸려 살짝 찢어졌지만 뒤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강태산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멀어지는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손을 뻗었지만 차마 붙잡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허공에서 힘없이 떨어졌어요.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강태산의 코트 자락이 펄럭였어요. 마른 나뭇잎 몇 장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며 흩어졌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오래전 잊었다고 믿었던 감정이었죠. 저 노래를 어떻게. 강태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기억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것 같았죠. 그는 멀어지는 아이의 뒷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강태사는 무거운 걸음으로 산길을 내려왔어요. 세단 앞에는 운전기사이자 오랜 집사인 박말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태산 집안에서 30년 가까이 일해온 사람이었죠. 회장의 얼굴빛이 심상치 않은 것을 보고 박말순은 조심스레 다가왔어요. 회장님, 안색이 왜 그러십니까? 강태산은 대답 대신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죠. 방금 이상한 아이를 만났어. 박말순의 표정에 의아함이 스쳤습니다. 강태사는 말을 잇기 전에 잠시 숨을 골랐어요. 가슴이 답답한 듯 손으로 지그시 눌렀습니다. 그 아이가 서연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박말순의 눈이 순간 커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자동차 열쇠를 놓칠 뻔했습니다. 그녀는 애써 침착한 척했지만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렸죠. 그럴 리가요. 그 노래는 흔한 노래가 아닌데요. 강태산이 박말순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오랜 세월 함께한 사이였기에 그녀의 표정 하나만으로도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자네, 뭔가 알고 있는 얼굴이군. 박말순은 시선을 피했어요. 손가락 끝이 옷자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녀가 겨우 입을 열었죠. 그 노래는 서연 아가씨가 학창시절에 친구한테 배운 노래로 기억합니다. 강태산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오래전 기억 속 서랍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듯 했습니다. 친구? 무슨 친구? 이름까지는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다만 아가씨가 유난히 아끼던 벗이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강태사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어요. 머릿속에서 오래된 사진첩, 딸의 웃음소리, 낯익은 목소리가 뒤섞여 떠올랐습니다. 심장이 다시 세차게 뛰기 시작했죠. 그 아이가 누구 딸인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알아봐. 강태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명령이라기보다는 간절한 부탁에 가까웠습니다. 박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세단에 올라타는 강태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박말순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전 봉인해 두었던 진실 하나가 이제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려 하고 있었죠. 그녀의 가슴 속에서도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밤은 유난히 길었어요. 은하는 친구 집 처마 밑에 쪼그려 앉아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목덜미를 파고들었죠.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은하는 애써 못 들은 척했어요. 친구네 부모님 눈치가 보여 차마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처마 밑 나무 판자 위에 몸을 웅크리고 낡은 담요 한 장으로 겨우 추위를 견뎠어요. 손끝이 얼어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같은 시각 학교에서는 담임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어요. 은하가 벌써 나흘째 결석이라서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전화를 받은 사람은 은하의 외삼촌 노동만이었습니다. 그는 귀찮다는 듯 짧게 내뱉었어요. 걔 이제 저랑 상관없는 앤데요. 선생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는 뚝 끊겼습니다. 노동만은 휴대폰을 소파에 던지듯 내려놓았어요. 그의 표정에는 조금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또 다른 전화벨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번호를 확인한 노동만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빚독촉 전화였어요. 노동만 씨, 이번 주까지 안 나오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수화기 너머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어요. 노동만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죠.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한참 후 그는 방 안 깊숙이 숨겨둔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나왔어요. 겉면에는 빛바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 강서연 마이너스 유언 관련. 노동만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어요. 그는 봉투를 손에 쥔 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죠. 이것만 있으면 이 빚 한 번에 갚을 수 있는데. 그는 봉투를 다시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손끝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고 있었고 노동만의 방 안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불안과 욕심이 뒤섞인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이른 아침 은하는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시장통으로 향했어요. 좌판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국밥집 앞을 지나던 은하의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어요. 뜨끈한 국물 냄새가 코끝을 스치자 뱃속이 다시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은하는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 앞에서 서성였어요. 낡은 옷차림에 부스스한 머리, 누가 봐도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국밥집 안에서는 손님들이 삼삼오오 앉아 뜨거운 국물을 떠먹고 있었어요. 주인 할머니가 문틈으로 은하를 발견했습니다. 주름진 눈가에 안쓰러운 빛이 스쳤어요. 할머니는 별말 없이 안으로 들어오라 손짓했습니다. 들어와서 몸이나 녹여. 은하는 머뭇거리다 조심스레 자리에 앉았어요. 할머니는 두말 없이 국밥 한 그릇을 은하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은하의 얼굴을 감쌌어요. 저 돈이 없는데요. 은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괜찮다. 그냥 먹어. 은하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숟가락을 든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온몸에 온기가 퍼지는 듯 했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은하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은하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순간 할머니의 눈빛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근데 너 얼굴이 낯이 익네. 혹시 느그 엄마가? 할머니가 말끝을 흐렸어요. 은하는 숟가락질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엄마를 아세요? 은하의 눈이 반짝였어요. 오랜만에 엄마의 흔적을 아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아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갑자기 시선을 피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이고, 손님 왔네. 얼른 먹어라. 할머니는 서둘러 주방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은하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뭔가 얼버무리는 듯한 태도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국밥집 안다른 손님들도 은하 쪽을 흘긋거리며 수군거리는 듯 했어요. 은하는 다시 숟가락을 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시장 사람들 모두가 엄마에 대해 뭔가를 알면서도 감추고 있는 것 같았어요.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다 비울 때까지 은하의 머릿속에는 물음표만 가득했습니다. 박말수는 저택 뒤편 오래된 창고로 향했어요. 먼지 쌓인 나무 문을 열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안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훅 끼쳐왔어요. 그녀는 손전등을 켜고 낡은 상자들을 하나씩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뒤지던 박말순의 손끝이 낡은 앨범 하나에 닿았어요. 겉표지는 색이 바래고 모서리가 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앨범을 꺼내 먼지를 털어냈어요. 뽀얀 먼지가 손전등 불빛 아래 뿌옇게 떠올랐습니다. 앨범을 펼치자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어요. 교복을 입은 두 소녀가 나란히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한쪽은 단정한 교복 차림의 부잣집 딸 강서연이었어요. 그 옆에는 조금 수수한 옷차림의 다른 소녀가 서 있었죠. 박말수는 사진을 뒤집어 보았어요. 뒷면에는 빛바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이와 미영이 영원한 단짝. 박말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이, 노미영.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어요. 오래전 기억이 서서히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서연 아가씨가 유난히 밝게 웃던 시절, 늘 그 곁에 있던 조용한 친구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박말수는 앨범을 품에 안고 서둘러 창고를 나섰습니다. 겨울 햇살이 눈에 부셨어요. 그녀는 저택 안으로 들어가 강태산의 서재문을 조심스레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드릴 것이 있습니다. 강태산은 책상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박말순의 손에 들린 낡은 앨범을 보자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앨범을 받아들었어요. 앨범을 펼치자 강태산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사진 속 딸의 얼굴이 그리도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그 미소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아이는 강태산의 손가락이 사진 속 다른 소녀를 가리켰어요.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뒷면을 봐주십시오, 회장님. 박말순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강태산은 천천히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미영이라는 이름 석자를 확인하는 순간 그의 눈앞이 아득해졌어요. 기억 속 어딘가에서 오래전 딸이 들려주었던 이름 하나가 희미하게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강태산의 손 위에서 낡은 사진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강태산은 사진을 손에 쥔 채 오랫동안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스며들었지만 그의 마음속은 8년 전 그날로 되돌아가 있었습니다. 병실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스치던 그날이었어요. 하얀 침대 위 서연이는 앙상하게 마른 손을 겨우 들어 아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아빠. 서연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숨소리 하나하나가 힘겨워 보였어요. 강태산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아, 서연아. 아빠 여기 있어. 서연은 힘겹게 고개를 저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아빠, 미영이한테 꼭 내 몫을 나눠줘. 강태산은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딸의 손을 더 꽉 붙잡았습니다. 미영이가 누구야, 서연아? 네, 제일 친한 친구야. 걔한테 은혜를 못 갚았어. 서연의 눈꺼풀이 힘겹게 감겼다 떠졌어요. 목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약속해줘, 아빠. 꼭 그 애한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서연의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강태산은 그 순간의 충격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슬픔이 너무 커서 딸의 마지막 부탁조차 제대로 새겨듣지 못했던 자신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강태산은 앨범을 덮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끝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유원장 처리는 누가 맡았었지?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박말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그건 사모님 쪽 집안에서 소개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였습니다.
강태산의 눈빛이 싸늘하게 굳었어요. 오래전 흐릿하게 지나쳤던 기억 하나가 서서히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무실에서 실무를 맡았던 말단 직원의 얼굴이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그 사무실에 노씨 성을 가진 직원이 있지 않았나. 박말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시선을 떨궜어요. 강태산의 손안에서 낡은 사진이 힘없이 구겨졌습니다. 서재안 공기가 순간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강태산은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서재 창밖으로 겨울 달빛이 차갑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 오래된 서류철을 몇 번이고 뒤적였어요. 손끝이 종이를 넘길 때마다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산은 믿을 만한 사람을 시켜 조용히 조사를 지시했어요. 8년 전 유언 집행 기록, 그리고 당시 실무를 맡았던 법률 사무실 직원들의 명단이었습니다. 며칠 뒤 두툼한 서류 봉투가 그의 책상 위에 놓였어요. 강태산은 돋보기 너머로 서류를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손가락이 종이 위를 천천히 짚어갔어요. 그러다 한 이름 앞에서 멈췄습니다. 노동만 마이너스 실무보조. 강태산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심장이 갑자기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노동만은 당시 유원장 사본을 담당 변호사 몰래 빼돌렸던 정황이 있었어요. 원본은 감쪽같이 사라졌고 남은 것은 훼손된 사본 몇 장뿐이었습니다. 강태산은 관자놀이를 지그시 눌렀어요.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켰습니다. 그러다 문득 최근 노동만 앞으로 들어온 거액의 사채, 독촉 기록까지 발견했어요. 도박으로 인한 빚이었습니다. 모든 조각이 서서히 맞춰지고 있었어요. 강태산의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그 서류만 아니었어도 미영이라는 사람이, 그 아이 엄마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진 않았을 텐데. 그는 낮게 음조렸어요. 목소리에 깊은 죄책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딸의 마지막 부탁을 8년이나 방치해둔 자신을 향한 원망이기도 했어요. 강태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였어요. 분노보다 먼저 뼈저린 후회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내가 그때 제대로만 확인했어도.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강태산은 곧바로 박말순을 불렀어요. 그 아이, 지금 당장 찾아야겠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박말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둘러 서재를 나섰습니다. 강태산은 창가에 서서 두 주먹을 꽉 쥔 채 흐린 겨울 하늘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어요. 은하는 여전히 시장통 근처를 맴돌고 있었어요. 국밥집 할머니는 은하가 안쓰러웠는지 그날부터 은하에게 그릇 닦는 일을 시키고 대신 밥 한 끼를 챙겨주었습니다. 은하의 손은 찬물에 자주 담가 발갛게 텄어요. 그날도 은하는 국밥집 뒷마당에서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물이 차가워 손끝이 아릿했어요. 그때 갑자기 낯익은 목소리가 골목 어귀에서 들려왔습니다. 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은하의 몸이 그대로 굳었어요. 고개를 들자 외삼촌 노동만이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못 본 사이 얼굴이 더 초췌해져 있었어요. 눈빛에는 불안함과 다급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너 어디 갔었어? 빨리 따라와. 노동만이 은하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어요. 소나기 힘이 어찌나 센지 은하의 팔이 아파왔습니다. 은하는 반사적으로 몸을 뺐어요. 싫어요. 저 이제 삼촌이랑 안 살 거예요. 은하가 소리쳤어요.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노동만은 아랑곳하지 않고 은하를 억지로 끌고 가려 했어요. 어른 말을 들어야지 어딜 도망가.
은하는 겁에 질려 발버둥 쳤습니다. 골목 안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걸음을 멈추고 그 광경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은하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바로 그때 골목 어귀로 검은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섰어요. 차 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강태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급히 차를 세우고 문을 열었어요. 그 아이한테서 손 떼시오. 강태산의 목소리가 골목에 낮게 울렸어요. 위험이 서린 목소리였습니다. 노동만은 순간 멈칫하며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그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노동만의 안색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손끝까지 오싹한 소름이 돋았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이 다름 아닌 8년 전 그 유원장의 진짜 주인 강태산 회장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노동만의 손에서 은하의 팔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배어 나왔어요. 은하는 얼떨결에 자유로워진 팔을 감싸 쥐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골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어요. 노동만의 시선은 강태산에게서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강태산 저택의 응접실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벽난로 장작 타는 소리만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노동만은 소파 끝에 엉거주춤 걸터 앉아 있었어요. 이마에는 식은땀이 계속 배어 나왔습니다. 강태산은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어요.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박말순이 오랫동안 보관해온 유원장의 복사본이었습니다. 강태산은 그 서류를 천천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종이가 테이블에 닿는 소리마저 방 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보겠소? 노동만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그는 서류를 힐끗 보더니 시선을 피했습니다.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건 이미 오래전 일이라서. 노동만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어요. 강태산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8년이요. 내 딸의 마지막 부탁을 당신이 8년째 가로채고 있었더군. 방 안 공기가 순간 얼어붙는 듯 했어요. 노동만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결국 소파 아래로 무릎을 꿇었어요. 회장님, 제가 비 때문에 잠깐 눈이 멀어서. 노동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을 듯 고개를 숙였어요. 한 번만 봐주십시오. 강태산은 그런 노동만을 내려다보았어요. 표정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두 주먹은 무릎 위에서 꽉 쥐어져 있었어요. 당신 누나가, 그 아이 엄마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기나 하시오? 강태산의 목소리에 깊은 분노가 서렸어요. 노동만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태산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변호사 부르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문 밖에서 대기하던 비서가 곧바로 움직였어요. 강태산은 창밖 겨울 하늘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법적으로 처리하고 그 아이의 정당한 권리부터 되찾아주게. 노동만은 그 자리에 주저앉은 채 몸을 떨었어요. 오랫동안 숨겨온 죄가 마침내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응접실 벽난로 불빛이 그의 초췌한 얼굴 위로 일렁였어요. 같은 시각 저택 안쪽 손님방에서는 은하가 낯선 공간에 어리둥절해하고 있었어요. 푹신한 침대와 두꺼운 커튼, 은하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은하는 침대 끝에 조심스레 걸터 앉았어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말순이 따뜻한 차를 담은 쟁반을 들고 들어왔어요. 은은한 차향이 방 안에 퍼졌습니다. 몸 좀 녹여라.
박말순이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은하는 두 손으로 찻잔을 감싸 쥐었습니다. 온기가 손끝을 타고 퍼져나갔어요. 박말순은 잠시 머뭇거리다 품에서 낡은 앨범을 꺼내 은하 앞에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은하의 시선이 앨범 표지에 머물렀어요. 이게 뭐예요? 은하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박말순은 앨범을 천천히 펼쳐주었어요. 한번 보렴. 은하의 눈이 사진 위에 멈췄습니다. 교복을 입은 두 소녀가 나란히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은하는 숨을 멈췄습니다. 사진 속 한 소녀의 얼굴이 낯설지만 이상하게 눈에 익었어요. 이분이 우리 엄마예요? 은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사진 속 앳된 얼굴은 은하가 알던 엄마보다 훨씬 젊었지만 그 미소만큼은 분명 낯익었어요. 은하는 손끝으로 조심스레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태어나 처음 보는 온전히 행복해 보이는 엄마의 모습이었어요. 은하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너그 엄마가 이댁 아가씨랑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였단다. 박말순이 조용히 말해주었어요.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의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은하는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눈물 한 방울이 앨범 위로 뚝 떨어졌습니다. 엄마도 이렇게 웃을 때가 있었구나. 은하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항상 지쳐 보이던 엄마의 얼굴만 기억하던 은하에게 이 사진 한 장은 너무나 낯설고도 벅찬 선물이었어요. 문 밖 복도 한쪽에서는 강태산이 조용히 걸음을 멈추고 서 있었습니다. 방 안의 대화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어요. 그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눈가를 살짝 훔쳤어요. 며칠 뒤 노동만의 횡령과 유언장 위조 혐의가 정식으로 경찰에 접수되었어요. 취조실한 노동만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이 차갑게 빛났어요. 경찰서 밖으로 끌려나가던 노동만은 우연히 그 자리에 있던 은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노동만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은하는 그런 외삼촌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아닌 복잡한 감정이 은하의 가슴을 스쳐 지나갔어요. 시장통 국밥집에서도 이 소식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모든 사정을 알게 되었어요. 은하 엄마가 어째서 그토록 힘겨운 삶을 살았는지, 왜 시장 사람들이 쉬쉬하며 말을 아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불쌍한 것. 이제라도 제 몫을 찾았으니 다행이다. 저택 정원 강태사는 은하를 조용히 불러 마주 앉았어요. 겨울 햇살이 두 사람 사이로 옅게 스며들었습니다. 강태사는 무릎 위에 올려둔 서류 봉투를 은하 쪽으로 조심스레 내밀었어요. 내 엄마 몫으로 남겨졌던 것들 이제라도 돌려주고 싶구나. 강태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하는 서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은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그냥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강태산의 눈시울이 순간 뜨거워졌어요. 은하의 그 한마디가 오래전 병실에서 딸이 남긴 마지막 말과 겹쳐 들렸습니다. 재산을 탐내지 않는 그 담백한 마음마저 죽은 딸을 꼭 닮아 있었어요. 강태산은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은하의 작은 손을 가만히 감싸 쥐었어요. 은하는 그 손의 온기에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했어요.
정원의 마른 나뭇가지 사이로 겨울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손을 맞잡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각자의 방식으로 외로웠던 두 사람의 마음이 그 순간 조용히 맞닿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강태산과 은하는 함께 산길을 올랐어요. 겨울바람은 여전히 매서웠지만 두 사람의 발걸음은 나란히 이어졌습니다. 은하는 강태산의 코트 자락을 살짝 붙잡고 걸었어요. 처음 느껴보는 든든함이었습니다. 산 중턱에 다다르자 두 개의 무덤이 눈에 들어왔어요. 초라한 봉분과 화려한 대리석 비석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이상하리만치 자연스러운 풍경이었어요. 강태산이 먼저 딸의 비석 앞에 섰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차가운 대리석 표면을 천천히 어루만졌어요. 손끝에 닿는 감촉이 유난히 시렸습니다. 서연아. 강태산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어요. 아빠가 이제야 내 부탁 들어준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8년 동안 짊어졌던 죄책감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어요. 강태산은 한참 동안 비석에서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옆에서는 은하가 엄마의 무덤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어요. 흙바닥의 냉기가 무릎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은하는 손에 쥔 낡은 손수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어요. 엄마. 은하의 목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나 이제 혼자 아니야. 은하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흙 속으로 스며들었어요. 처음으로 흘리는 서럽지 않은 눈물이었습니다. 강태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은하를 바라보았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강태산은 조심스레 다가가 은하의 어깨를 감쌌어요. 크고 거친 손이었지만 그 손길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은하는 그 손길을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몸을 살짝 기댔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어른의 온기였어요. 산 아래로 노을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두 무덤 위로 노을빛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어요. 나뭇가지 사이로 스치는 바람소리마저 그날따라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강태산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어요.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보지 않겠니? 은하는 고개를 들어 강태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은하의 눈에 다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대답 대신 은하는 작은 손으로 강태산의 손을 꼭 붙잡았어요. 노을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두 번 바뀌었어요. 강태산 저택의 정원에는 어느새 봄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예전보다 한 뼘 더 자라 있었어요. 볼에는 발그레한 혈색이 돌았고 눈빛에는 예전의 그늘이 많이 옅어져 있었습니다. 박말수는 그런 은하를 딸처럼 살뜰히 챙겼어요. 아침마다 함께 이불을 개고 식사 예절을 가르치며 소소한 웃음을 나눴습니다. 밥그릇은 이렇게 두 손으로 받쳐드는 거란다. 박말순이 다정하게 알려주었어요. 은하는 서툰 손길로 따라하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택 안에 오랜만에 밝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어느 날 국밥집 할머니가 저택에 초대받아 찾아왔습니다. 대문 앞에서 은하를 발견한 할머니는 눈물부터 왈칵 쏟았어요. 아이고, 우리 은하 얼굴 좋아진 것 좀 봐라. 할머니가 두 팔을 벌리자 은하는 그대로 품에 안겼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두 사람 사이에 오갔어요. 할머니의 거친 손이 은하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같은 시각 법정에서는 노동만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고 있었어요.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판결을 들었습니다.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짧은 장면이었지만
그 눈물에는 오랜 죄책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저택 서재에서는 강태산이 창밖 봄볕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은하가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어요. 할아버지. 강태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그의 눈시울이 순간 뜨거워졌어요. 은하가 태어나 처음으로 건넨 그 호칭이었습니다.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돼요? 은하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강태산은 자리에서 일어나 은하에게 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두 팔을 벌려 은하를 꼭 끌어안았어요. 그럼 되고 말고. 강태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은하의 어깨 위로 조용히 떨어졌어요. 내 딸이 너를 나한테 보내준 거란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살랑이며 커튼 자락을 흔들었어요. 오랫동안 서로 다른 방식으로 외로웠던 두 사람이 마침내 서로에게 온전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겨울이 찾아왔어요. 강태산과 은하는 함께 산길을 올랐습니다. 작년 이맘때와 같은 계절이었지만 두 사람의 발걸음은 그때와 사뭇 달랐어요. 나란히 걷는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산 중턱 두 개의 무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강태산과 은하는 각자 준비해온 국화 다발을 나란히 내려놓았습니다. 하얀 꽃잎이 겨울 햇살 아래 은은하게 빛났어요. 은하가 무덤 앞에 앉아 나지막이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엄마에게 배운 그 익숙한 멜로디였어요. 바람결에 노랫소리가 산자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강태산은 그 노래를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 조심스레 입을 열어 처음으로 그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음정은 서툴렀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가득했어요. 은하는 놀란 눈으로 강태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겨울바람 속에서 조용히 어우러졌어요. 강태산의 눈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두 사람 사이에 잠시 고요한 침묵이 흘렀어요. 강태산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어요. 은하는 망설임 없이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핏줄로 맺어지지 않아도 마음으로 이어지는 인연이 있는 법이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에게 세상에 하나뿐인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천천히 산길을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겨울 해가 산등성이 너머로 붉게 저물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따뜻하게 내려앉았어요. 은하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멀어지는 두 무덤을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어요. 엄마, 나 이제 안 외로워. 은하의 목소리가 겨울바람 사이로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생겼어. 강태산이 은하의 손을 조금 더 꽉 쥐었어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노을빛 속에서 하나로 길게 이어졌습니다. 산길을 따라 내려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화면 저편으로 오래도록 비춰지고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핏줄로 맺어지지 않아도 마음으로 이어지는 인연이 있다는 것. 은하와 회장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가슴에도 작은 온기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옆에 계신 가족, 오늘따라 더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그 마음 오늘 하루 꼭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이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다음 사연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보내세요. 보랏빛 하루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